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출발했습니다. 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문중의 땅이라도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혹시 오픈스퀘어 D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오픈스퀘어 D요? 네네. 네, 생소합니다. 예. 그 여러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현재 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이런 공공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되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모아서 각자의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한 사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이 바로 오픈스퀘어 D입니다. 예. 이 오픈스퀘어 D가 그 서울, 부산, 강원에 이어서 대전에 4번째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허태전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예. 기술의 진보만큼 요즘 워낙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몰랐던 용어네요. 오픈스퀘어 D. 어쨌든 이제 4차 산업특별시라고 대전시가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분명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요, 2023년까지 그 약 30조 원 규모로 이 데이터 산업을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공공 데이터의 표준화와 업데이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최근 5년간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서비스는 41배, 그리고 활용도는 464배나 늘었다고 하고요. 기업의 매출 기여도 역시 해마다 5% 안팎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은 대덕특구와 그 정부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이 오픈스퀘어 D의 최적지로 꼽히는데요. 이 오픈스퀘어 D가 창업 공간을 비롯해 데이터 제공과 교육 컨설팅 그리고 투자 유치 등을 한꺼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내용하고 문중의 땅이라는 키워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죠? 네, 근데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그 오픈스퀘어 D 대전이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오픈스퀘어 D 중에 대전께 가장 협소하다고 합니다. 어허. 그 오픈스퀘어 D 대전은 카이스트 나노 종합기술원 9층에 151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은 504제곱미터, 그리고 부산은 497제곱미터, 강원도 역시도 165제곱미터 크기로 각각 조성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오픈스퀘어 D 대전은 서울과 부산의 3분의 1 크기도 채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개소식에서 대전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천명해갖고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예. 대전시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공간을 좀 더 시원하게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허태정 시장에게 문중의 땅이라도 있으면 좀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농담이지만 좀 뼈가 있는 농담이었네요. 네, 이런 거를 뭐 요즘 말로 웃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허태정 시장이 어떤 답을 내놨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허태정 시장은 정부 투자와 함께 그 장관의 의지만 보인다면 적극 협력하겠다 뭐 이러면서 예. 대전에는 꼭 필요한 땅이 언제든지 있으며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을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규모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규모가 또 그 의지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정부의 전제를 조건으로 깔면 아무래도 좀 왜곡되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집니다. 대전시가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를 좀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누란 지위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 누란지는 그 달걀이 하나만 있으면 위태위태한데 이걸 계속 쌓으면은 더 위태위태하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좀 예.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OTT라고 들어보셨는지요? OTT요? 네네. 이건 또 뭡니까? 이 OTT는 그 영어로 Over the Top 의 약자인데요. 예. 그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보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 넷플릭스와 옥수수 같은 게 대표적인 그 OTT 서비스 사례인데요. 예. 현재는 이 OTT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전파를 이용한 방송을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이걸 방송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OTT 서비스를 방송법에 포함시키겠다. 뭐 이런 법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예. 방송법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방송과 똑같이 법에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광고나 내용에 있어서 그런 규제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현재 방송사들은 이 공공재인 전파를 정부로부터 빌려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전파가 공공재인 만큼 방송법을 통해서 광고나 내용들이 이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규제를 받지요. 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는 이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제 범죄 등의 혐의가 없다면은 이 방송 내용이나 광고에 대해서 규제하기가 사실상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OTT는 비록 인터넷을 통해 나가긴 하지만 그 내용이 전파를 이용한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라 방송법의 테두리에 넣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역 방송사 측에서는 지상파 중앙방송을 지역 방송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시청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시청자들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성이 좀 훼손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뭐 오랫동안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이 디지털화가 과연 이 지역 방송에 있어서는 기회냐 위기냐 이런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뭐 지역 방송을 보지 않고 바로 전국 방송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김현수 아나운서께서는 지역 방송을 하시고 계시니까 더 민감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인력과 예산 등의 인프라가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그 서울이나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이 지역 방송사가 밀릴 게 불보듯 뻔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서 송출하는 방송이 보고 싶은데 뭐 간혹 지역 방송사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보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런 경우는 이 OTT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냥 서울에서 송출하는 방송을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지역 방송사들이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뭐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기도 쉽고 결국 경제의 논리로 인해서 그 지역 방송사 제작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결국은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중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지역 방송에 대한 가치는 뭐 여기서 따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예,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이슈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지역민들에게 아주 중요하지 않나 싶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경쟁의 출발은 반드시 그
공정해야 되겠지요. 예. 하지만 이 방송 프로그램의 차이가 꼭 그런데 제작비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역 방송사들이 역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은 한 번쯤은 또 이제 열악함을 이유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동안 좀 소홀함은 없었나 이런 것들도 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문제는 정말 그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의 날씨나 교통 정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역 사람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예.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꼭 청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누군가가 당신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해서 돌아온 사기와의 전쟁 시즌 2 어설픈 사기 전문가 범털 박사장과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을 꿈꾸는 주당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사기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진정한 경제정의 실천, 경제 민주화가 실현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오너 일가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각종 범법 행위들, 사회적 논란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 재벌 백과사전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재벌 백과사전의 터줏대감 류영수 공인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당 남가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드디어 재벌백과사전이 저희 아힘 처음부터 시작해갖고요.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떡해요. 울어야 되나요? 류영수님 좋아가지고 쓰시는 거 봐요. 아, 우리 잘리는 거예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 본인이 그동안 이거 언제 끝나냐고 하고 노래를 하셨는데 이제 끝나는 날이 왔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좋다니까요. 기분이 좋다. 아니, 재벌이 몇 개 안 되나 봐요. 우리가 이제 30대 재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또 뭐 그 안에 예를 들어 현대 같은 경우도 현대 중공업도 있고 또 현대 자동차 그룹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너일가 치면 얼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일단 재벌백과사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 그 시즌 7부터는 좀 다른 형태로 방송이 이어지는데 기회가 되면은 그때 좀 모실 테니까 좀 많이 와주세요. 류영수 회계사님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안 보고 있어. 네, 저분은 안 부를 거예요. 네, 진담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재벌은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류영수 회계사님이 이 대림산업이라는 회사에 대한 기본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대림산업은 그 상장사가 4곳, 사무, 대림 CNS, 구료개발, 대림산업 이렇게 상장사가 4곳이고요. 비상장 회사가 22곳, 또 해외 현지 법인이 19곳, 2017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십 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큰 그렇죠. 재벌이네요. 네. 그다음에 대림산업부터 보면 대림산업은 토목주택 플랜트 등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부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사업부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꼭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재벌들한테. 그렇죠. 노후에 부동산 임대로 있으신가요? 하면 좋겠죠. 네. 예전에 우리 류영수 회계사님이 재테크 하셔가지고 재건축 돈을 좀 버신 적이 있어요. 2천만 원? 그리고 대림은 그걸 그래서 누구한테가 자랑했는데 그분은 뭐 8억이었나요? 뭐 8억. 그래도 버셨네요. 깨갱한 적이 있었죠. 예, 뉴스테이 사업 하고 있어가지고. 뉴스테이 사업. 네.
아마 임대업으로 그것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림 산업의 최대 주주로서는 대림 커포레이션 외 특수관계자들이 23.12%를 소유하고 있고요. 자산 총액은 100조 6천억. 오, 100조. 네, 그래서 매출액이 111조 2천억 되고요. 영업이익이 3,500억, 당기순이익이 1,000억 정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알짜 회사네요. 그래도. 네, 알짜 회사죠.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면은 그렇죠. 100조 구경해본 적 있으세요? 그 구경해본 사람 있을까요? 아니 100조를 왜 상상에 넣잖아요. 상상이 안 가. 그거 100조 만약에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지폐를 쌓아놓으면 영화에서 보면 왜 창고 같은데 돈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되려나요? 더 될 것 같은데. 더 될라나요? 그 007 가방 안에 10,000원짜리를 채우면 3억인가가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럼 그게 100개면은 300억, 1000개면은 3,000억. 회계사님이 계산해 보세요. 아니 007 5만 가방으로 원짜리를 몇 꽉 개인지. 채우면 15억이나 15억 세 배니까 많아요? 예, 아무튼 예 많습니다. 아주 많이 필요한 어쨌든 걸로.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하세요? 혹시 알아요? 언제는 누군가 볼 수 있을지? 100조인데요? 가능할 수도 있지. 왜 꿈을 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네. 저는 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대림 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 소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로서는 대림 CNS 상장사죠. 그다음에 3호 역시 상장사입니다.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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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파트 옛날에 3호 아파트 있고 그 3호인 거죠? 네. 그래요? 네. 3호가 아니고. 건설. 우리 류혜사님 좋아하시는 그 3호님이 아니라 3호. 그래서 대림 CNS의 주식은 50.81%. 네. 그다음에 3호는 72.94%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개발을 62.2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사들 또 계열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는 총 자산 총액 100조 중에 1조 8천억을 대림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호. 3호는 대림산업 외 특수관계인이 74.6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한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상장사가 특수관계 지분율이 50%를 초과했다는 거는 엄청 부자라는 거죠. 그렇죠. 순환 출자. 네. 순환 출자 여기. 네. 네. 근데 대부분 상장사들이 특수관계 지분율이 한 20%가 넘어도 좀 많은 거 아니냐. 특수관계 지분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한 특수관계 지분율이 74.65%. 제국이에요, 제국. 그렇죠? 그쵸? 네, 왕국을 네. 넘어 제국. 또 3호는 건축업 및 통업을 영위하고 있고 15년도에는 호텔업을 추가했고 17년에도 대부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사채. 대부업. 그렇죠. 네. 대부업. 또 3호의 자산 총액은 7,700억. 그다음에 매출액은 8,500억. 영업이익은 830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640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실회사도 아니네 여기도. 그렇죠. 네. 3호 같은 경우에도 계열회사 갖고 있는데 김해 동서터미널, 대림 헝가리 회사, 걸포 이산단 외 주로 이제 SOC 관련된 그런 계열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상장 회사인 대림 CNS. 대림 CNS는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및 철 구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로는 또 대림산업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2.52% 역시 많이 소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산 총액으로는 3,600억, 매출액은 2,200억, 영업이익은 120억, 당기순이익은 43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근 이런 거 다루면 아무래도 그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가 좀 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건설업을 있겠죠. 하니까. 대림산업의 대부분 회사들을 보면 주로 건설업, 건축업, 그다음에 SOC 산업이 주요 회사로 이렇게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금호산업 하면 뭐 유통업 이런 거 타는 거, 예, 비행기, 버스, 타는 사업, 유통업, 뭐라고 해야 돼? 여객운송업, 여객운송업. 근데 이 회사는 주로 건설, 건설업 이런 거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중화학공업,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국책으로 밀었던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려개발, 또 다른 상장에서 고려개발은 대림산업 외 지분율이 67.86%. 다 높네요. 예. 그리고 자산총액이 6,600억, 매출액이 6,600억, 영업이익이 560억, 당기손익이 57억입니다. 근데 이 고려개발은 우리가 이제 그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라고 하고 관계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설명해드렸죠? 네, 뭐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종속회사라는 거는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50%가 안 되더라도 모회사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를 얘기를 하고 관계기업은 단순히 지분율이 20% 초과한 회사. 그러니까 종속회사는 거기에 딱 목이 잡혀 있는 회사고, 그렇죠. 관계회사는 발 걸쳐놓은 회사다. 네. 근데 이 고려개발은 대림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7.86%지만 이 대림산업은 이 고려개발의 지배력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로 채권단이 예전에 부실 났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2017년도 기준으로 57억으로 단기 수익이 났지만 2016년도에는 300억 손실. 갑자기. 2015년도에는 1,200억 손실. 과거에 IMF 때 아마 큰 부실을 안고 있어서 계속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 회사에 대림 자동차 공업이 있는데 이 회사는 모터사이클 제조 판매 및 자동차 부품업, 그다음에 오라 관광,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오라 관광이라고. 왜 발음 왜 어떻게? 오라이 아니라. 나 무슨 소리가 했어. 네네. 오라 관광이 있는데 호텔업. 제주도 오라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랄비 칫솔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송도파워가 있는데 이건 부동산 임대업. 대림 에너지 하니까 무슨 회사 같아요? 뭐 그 석유나 뭐 이런 거? 이 회사는 발전소 등 개발을 하는 경영 컨설팅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라 통상. 예, 오라 통상. 이 회사는 특이하게도 주류 도매업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림산업이 있지만 이 지주회사 여기는 뭐가 있냐면 대림 코퍼레이션. 대림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주요 주주가 이해욱. 그 유명한 이해욱. 네, 이해욱 씨가 52.3%를 소유하고 있고 개인이. 그다음에 이해욱 씨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62.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산업의 주요 주주가 또 누구냐면 이 대림 코퍼레이션. 그다음 나머지 회사들은 다 대림산업이 주요 주주죠.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대부분의 계열사나 뭐 이런 회사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 대림산업의 최대 주주가 대림 코퍼레이션. 그렇죠. 그거를 지배하는 게 이해욱 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이 대림 코퍼레이션은 업종이 뭐냐면 석유화학 중심의 트레이딩, 선박 해운 물류 서비스, 정부와 및 IT 인프라 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싸한 건 다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상장 회사인데 자산총액이 꽤 큽니다. 자산총액이 2,300억, 매출액이 3,200억, 영업이익이 1,350억, 당기순이익이 840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비상장이라는 이유는 그 비상장일 때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두겠죠. 예전에 에버랜드 뭐 이런 것처럼. 왜냐하면 비상장 회사는 가장 기본적인 게 경영권의 위협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분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대림 코퍼레이션을 모회사로 해서 대림산업, 사모, 대림 CNS, 고려개발 등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참 간략했습니다. 이게 좀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대림 아까 뭐 오토바이 그 회사인 거죠, 모터사이클이 그건 거죠. 대림 오토바이, 자동차 산업. 대림 그 대림 되게 많잖아요. 오토바이 다니는 그 저기 정비해주고 이러는 곳도. 저기 동남아시아가도 대림께 있죠. 동남아시아가 뭐 수줍게밖에 안 보이던데. 그 원래는 기아에서 만들었던 거를 인수를 했대요. 대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화장실 가시면 북극권 마크 들어간 그 변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림 바스. 라는 회사 건데 그거는 옛날에는 계열사인데 지금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싸워가지고 분리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도비도스라고. 도비도스. 예, 그건 또 대림 통상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림 통상께 있고 대림 요 바스께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 그럼 통상은 그 이쪽 그 이해욱 씨네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요. 또 거기도 그러니까 다 분리되면서 처음에 이제 대림 요업에서 그 도비도스가 대림 통상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림 바스로 이제 완전히 계열사에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된 거죠. 이 북극곰도 유명하고 저 옛날에 그런 거 화장실에서 이렇게 그 로고 볼 때마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중학생 때부터였나?
근데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 북극곰이 보여요? 남자들은 서서 위에서 이제 소변기에. 그래요? 예. 나 모르겠네. 그 어제 자로 그 대림이 경영쇄신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림 코퍼레이션, 대림산업, 오라관광 그리고 오라관광이 다시 대림 코퍼레이션에 투자하는 순환 출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오라관광에서 대림 코퍼레이션으로 가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어제 발표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해소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어떻게? 어제 얘기했으니까 하루 만에 해소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쇄신 방안이 나온 게. 쇄신이요? 쇄신. 쇄신은 그거 아니에요? 목욕탕에서 때미는 거. 아, 쇄신. 네. 네. 이제 이해욱 부회장이 어제부로 지금 회장 됐어요. 회장이 됐어요. 회장. 네. 회장. 네. 그리고 그 관공서에서 그 북극곰을 많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관공서요? 관공서. 네. 그게 원래는 정부 주도하에서 만들었던 요 회사였는데 이걸 이제 대림그룹이 인수하면서 가지고 왔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그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도 이 대림에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춘천댐. 춘천댐. 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거가대교. 큰 SOC 사업들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요. 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국지국지한 다 했네요, 대림이. 또 있네요. 포항제철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 대림대라는 대학 전문대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술관도 있다고 하고, 네, 아파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편한 세상. 잘 하시는데요. 그 아파트. 뭐 그거 있고 요즘엔 이 편한 세상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 아파트 뭐 삼성 아파트, 힐스테이트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요즘에는 다 이름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그게 가장 처음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편한 세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레미안과 함께 아파트 브랜드를 집어넣은 거. 네. 그래서 어디는 뭐 이렇게 주민들이 원래 우리는 과거 이름 현대 아파트인가 그랬는데 그걸 아이파크로 바꿔달라 안 된다. 그래서 뭐 소송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고. 대전에도 왜 삼성 아파트가 레미안이 된 아파트도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을 바꿔서. 우리동 삼성 아파트는 근데 레미안 아니잖아요. 네, 그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가장동에 있는 거는 그거 생길 때 레미안이 삼성 있었어요. 아파트가 그 삼성물산에서 짓는 게 있고요. 삼성 에버랜드에서 짓는 게 있고 이게 다 다릅니다. 같은 삼성이라고 해서 삼성건설이라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건설 부분에서 짓는 거니까요. 저분 이제 종영하려고 하니까 막 다시 옛날 고범생 모드가 나오는 것 같아. 한동안 그리고 요즘 대림에서 이 아파트를 또 이 편한 세상보다 더 고급 아파트들은 아크로를 붙여가지고 아파트 이름을 짓는다고 해요. 아크로? 네, 그래서 뭐 아크로 비스타, 아크로 힐스, 뭐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아파트들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나? 아크로 고급스러워요. 도곡동에 대림 아크로빌이 있는데요. 가봤어요? 아니요.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바닥이 다 대리석이고요. 이제 그 복도에도. 그래서 44평짜리가 지금 14억에서 15억 정도 하고요. 전세가 10억, 11억 이 정도 합니다. 현재 시세로. 말 나온 김에 우리 류영세 교사님은 가보신 집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본 집 중에는 우리 집 말고 선배님이 이 닥터리 하나 계신데 닥터 의사. 누군지 알 것 같아. 참 좋더라고요. 거기 땡땡 빌라. 내가 가본 집 중에 최고 좋았던 것 정말 같아요. 좋았어요. 거기 거의 뭐 한남동 분위기 났었던 것 같아. 빌라라고요? 혹시 중구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연립주택 말고요. 그러니까 중구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아니에요? 도령동. 도령동에 네. 도령동 빌라라고 있어요. 김태균이 살았다고 그랬죠? 그 뒤에 살았다고. 그 뒤인가? 외제차 많은 그 동네인가요? 그 되게 좋아요. 네. 그런 곳이 있다고. 정원 있는 빌라예요. 네. 단독주택처럼 돼 있는.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주택형 빌라. 네. 우리 김상진 팀장님은 가본 집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저기 계룡건설. 계룡건설이 아파트요? 아파트요? 계룡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리슈빌? 어디 도안에 있는 거? 아니요, 거기 말고 저기 유성이나 문화동에 있는 거.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 네. 옛날 것도 있나요? 뭐 옛날에도 새로 지은 게 좋긴 하죠. 우리 남가인 대표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가 저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성북동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하시고 성북동에 거기 담 높은 집 한번 가봤습니다. 야, 그래요. 그런 집들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유엔 빌리지라고 있잖아요. 한남동에. 한남동. 거기 이제 한번 열선 깔려 있는데요. 예,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비싼 집들 뭐 연희동도 가보고 그랬긴 했거든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제가 느낀 특징은 뭐냐면은 벽이 두꺼워요. 딱 그게 벽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벽이 두껍다라는 거를 느껴질 정도로 그렇더라고. 그 공사 방음에 신경을 인테리어 한거 쓰셨나?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들 이제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다 내부 공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회사 돈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이번에 저희 당에서 제가 이제 삼성가에서 그렇게 회사 돈으로 이렇게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하셨다고 대기업 그 해가지고. 오너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뭐 좋은 집, 집 얘기가 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의 집은 언제 에이,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사건 사고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림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이렇게 얽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남가연 대변인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2013년 사건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2013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대림산업이 석유화학사업부 제2공장이 여수에 있었는데 여기 저장탑이 폭발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놈 산재는 예나 지금이나 그쵸? 뭐 최근에도 산재 많이 나오니까. 산재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계속해서 산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가 박찬조 씨였는데 대표이사 명의로 일단 어쨌든 사과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보통 사과가 그렇잖아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최대한 지원하겠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뒤에 말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경위가 어떻든 진심으로 사과하지만 이런 거 붙는 거죠. 해명이라고 불리우고 핑계라고. 수일 동안 점검 및 제거 작업 거기 이제 분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제거 작업했는데 하청 측이 임의로 점검을 생략해서 이 사단이 났다. 이렇게 하청한테 떠넘긴 거죠.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본사 측에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했던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걸 또 사건 현장에서 숨기고 빼돌리고 했던 정황들도 드러나고 그러면서 대림 참사 대책위가 구성되고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하면서 고용노동부도 특별 근로감독을 했거든요. 근데 무려 1,00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게 된 겁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위반 사례가?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 1,002건의 그 안전 위반이 적발이 됐는데 불과 6개월 전에 고용노동부는 거기서 근로감독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게 3건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개월 사이에 나머지 999건이네요? 999네요? 999가 발생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죠. 눈 감았다는 얘기죠. 근로감독관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전에서도 작년에 여러 건의 산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대한통운 택배 물류센터에서 있었던 일도 있었고. 그런데 산재 사고가 나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죠. 근데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나서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제대로 근로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제대로 근로감독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로감독을 해도 그냥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산재 사고들이 발생하는가를 보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하청업체와 본사의 관계자들이 11명이 기소가 됐는데 결국 공장장 1명에게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얼마요? 8개월이요? 8개월이요. 그리고 이 대림산업은 벌금만 물었습니다. 3,500만 원. 3,500만 원? 예. 사람이 6명 죽고 11명이 부상당한 사고에 대해서 불과 3,500만 원만 물고 말았다는 겁니다. 6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벌금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람이 6명 600만 원. 류영세 회사님도 오늘 우리 마지막 방송이라고 600만 원어치 사줄 수 있어요. 아니 못 사.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이 지금 야 진짜.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 벌금을 받은 거거든요. 1,002건의 위반을 하고도 벌금이 3,5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자산이 일이죠. 얼마나 그랬죠? 100조. 거기에 3,500만 원이면 아니 실제로 큰 기업들은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뭐 벌금을 내서라도 뭐를 하겠다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는 이런 결과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3년도
뭐 2014년, 15년, 16년, 19년에 이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산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사고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뭐 기업살인법 이런 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력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 얘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대림 산업이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기업이다 이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르재단에 6억 원을 대림산업이 갖다 줬거든요. 미르재단. 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미르재단에 돈을 갖다 준 기업들이 주로 2015년 청와대 만찬에 불려갔던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강요를 받아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라는 건데 대림산업은 그 청와대 만찬에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안 불려갔지만 자진해서 6억 원을 미르재단에 납부한 거죠. 얼마나 그 순수해요 마음이. 우리나라 문화 융성을 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사회에 환원에 출자한 건데. 네, 그런 줄 알았더니 미르재단이 2016년 9월에 이사진들이 교체되는데 배선용 대림산업 상무가 새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미르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의준 씨 역시 10년 동안 대림산업에 몸담았던 대림맨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정권과 대림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이 당시에 굉장히 대림산업이 많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이병준 대림산업 회장이 2015년 이준용 회장이 2015년에 2천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걸 조선일보가 만들었던 통일과 나눔재단에 갖다 주거든요. 근데 이 재단의 이사장이 안병훈 기파랑 대표로 박근혜 7인회의 멤버였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7인의 멤버인 사람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곳에 대림산업에서 2천억 원을 상당의 주식을 이제 기부했다. 했다. 주식을? 예. 기부했다. 그런데요, 박근혜 정권 시절의 대림의 그 활약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거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첫 번째 회사로 선정된 것도 대림산업이었고 뉴스테이 사업을 33군데, 33군데에서 했는데 이 지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1위와 3위에 해당하는 곳을 대림이 사업했습니다. 일 잘하는 기업이네요. 수익률이 무려 24.7%. 이 뉴스테이 사업이 사실상 알고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거든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원칙은 출발은 공공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였는데 결국은 엄청난 수익 사업으로 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3분기, 4분기만 해도 매우 어렵다 이런 평가를 받던 대림산업이 극적으로 위기설을 털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재벌 백과사전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 사업의 최대 수혜자도 대림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용인의 한숲시티, 동탄의 이편한 세상 이런 각종 재개발 사업들 그 대형 재개발 지구들이 이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를 맞았다라고도 하고요.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다 이제 수혜를 받은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국빈 방문을 하던 시절에 따라갔던 대림산업은 이란 아스파한 아와즈 철도 건설 사업, 네, 무려 49억 달러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박리아티 댐 수력 발전 공사 사업, 19억 달러. 박티아리 댐 아니에요? 박티아리. 네, 우리말이 아닌 건 이해를 아무튼 네, 박티아리. 댐 공사, 19억 달러. 네, 등 수조원 규모의 가계약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예, 이 정도면 2천억 값을 했다고 생각하려나요? 박근혜 정권이? 받았네요. 이렇게 열심히 SOC 사업을 하는 이 대림이 지금 평택 국제대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8월 28일 날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이 통째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었죠. 네, 작년 일이니까 아니 작년 아니구나. 이제 재작년이구나. 네. 나이를 한 살 더 드신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근데 다행히도 공사를 멈춘 날에 이 사고가 일어나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게 정말 까딱 잘못했다가 예전에
이게 완공 후에 무너졌으면 엄청난 참사로 이어질 뻔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때 맞아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그 시절에는 비행기도 추락했었고요. 배도 사고가 있었어요. 기차도 때려박았어요. 삼풍백화점 모일 때는 제 친구가 서울에서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당구를 치러 갔답니다. 다행이네요. 그 사이에 밖으로요? 네. 그 친구는 정말 다행이죠. 백화점이 당구장 안에 있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있을 수 없는 뭐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아침에 등굣길에 다리가 왕창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많았었고 학생들도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 기억에 다 모든 뭐 기차부터 배 다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 태국의 한 언론에서 뭐 그렇게 분석을 했었대요. 제가 그 당시에 기사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그 김영삼 대통령이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나라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태국은 보도를 했다 뭐 이렇게 풍문인데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얘기하세요. 네. 그 대통령이 종교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교를 믿었는데 대통령들이 이제 기독교 유명한 장로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면 사고 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실공사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출장으로 쭉 갔다 왔는데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맨홀 뚜껑을 중국에서는 밟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 떼어다 판대요. 떼어다 팔고 거기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맨홀 뚜껑을 밟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건축 트렌드가 이런 게 있대요. 그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마감재를 되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필로티 공법 같은 것도 보면 기둥 같은 거 그렇잖아요.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안에 구조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보강공사할 때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거죠. 그 설계 도면에 없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부실 나갖고 이제 무너지는 건물들 보면은 철근이 이제 당초 계획보다 덜 들어간 경우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물이 마감재가 화려하면은 그만큼 그 안에가 원래 그 설계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런 것들이 많다. 따라서 적어도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그 서양 건물들 보면은 이렇게 천장 마감 같은 것도 안 돼 있고 기둥 그대로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예.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체를. 근데 우리는 거의 막아 놓는 거를 그리고 이상하게 장식해 놓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집을 지으실 때는 좀 이렇게 그 안에 구조물이 드러나게 짓는 그런 건축 공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게 더 비쌀 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감재가 안 들어가니까. 공법이라고 하던데요? 아니 마감재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려고 하세요 자꾸. 그런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막았느냐 안 막았느냐보다는 사실 얼마나 성실하게 시공했느냐의 그렇죠. 문제인데 계획대로 하면 되는 이게 거지. 왜 그렇게 부실공사로 이어졌는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 김상기 팀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뭐 네. 그밖에 또 일감 몰아주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혐의로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은 이제 회장이 되셨죠. 네. 검찰을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이었잖아요. 아까 다 들으셨듯이 대림코퍼레이션과 A+D, 캠텍 등의 계열사 등의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한 지원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 쇄신 계획안을 들고 이해욱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된 겁니다. 네. 네. 이 일감 몰아주기는 정말 이 대기업뿐만 아닌 거죠. 뭐 중견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도 네. 대표적으로 나왔던 아니면 프랜차이즈 식자재 납품하는 그런 데도 그렇고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몇 년 전부터 그 세법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그 회사의 주주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이제 라고 하고 그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부과를 하는지는 경영쇄신 계획안에도 보면 내부거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두고 공식화하겠다 이런 것들도 계획안에 포함이 됐는데 이름이 내부거래위원회예요. 내부거래를 막겠다는 건지 내부거래를 잘하겠다는 건지. 근데 물론 내부거래를 줄이고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 삼겠다라는 그건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희도 이제 개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라고 이제 재무제표 얘기하는데 AB
두 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속회사, 모자회사가 되면 두 기업이 재무제표 합쳐요. 합치는데 내부 거래를 상계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감 몰아주기가 과연 나쁘냐 좋으냐는 그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제3자하고의 거래를 했을 경우에 정상 가격으로 하느냐. 맞습니다. 네. 저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어요. 그 차이가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쁜 짓을 볼 게 아니라 나쁜 거는 그렇죠. 그 회사에서 어떤 일감을 그 이제 부당하게 그렇죠. 뭐 오너 일가의 자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 회사를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에 몰아서 돈을 거기로 축적시키고 이런 거는 나쁜 거지만은 회사 자체가 그 공정한 거래 가격에서 좀 이제 대량 구매하면 아무래도 좀 코스트가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다라고만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계약 방식의 문제도 있는데요. 그래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던 걸 이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이게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뭐 계획대로 반드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으니까 김상희 팀장이 뭐 하실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이해욱 회장이 만들었던 대림 코퍼레이션이 그 이해욱 회장 10억으로 만든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순 자산이 330억까지 됐고요. 또 이걸 통해서 경영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잘못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만 보더라도 어쨌든 일감 몰아주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영세 회사님이나 제가 지적했던 거는 이 회사의 문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 이제 통상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구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쁜 행위를 보통 일감 몰아주기라고 부르고 정상적인 행위는 그냥 거래 행위라고 부르죠. 네, 그래요. 예. 이해욱 그 부회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김상희 팀장님이 이분이 이제 대표시잖아요. 지금 회장이 얼마 전에 취임하기도 했고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 특집으로 네. 김상희 팀장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이해욱 회장은 아마 청취자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그 이해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못 들었어도 어떤 짓을 했는지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해욱 회장은 오너 3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립자의 손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짓은 운전기사를 한 해만 해도 40명을 갈아치운 이력을 만들어줬었던 그 기사에 대한 폭언, 폭행, 갑질 이런 게 있었는데요. 한 해에 한 달에 4명? 아니 얼마 안 되죠. 일주일에 한 번 꼴 뭐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병씩 갈았다는 거죠. 그걸 아니 며칠을 견딜 수 있다는 게 더 저는 놀라운 게요. 어떤 짓을 했냐면 그 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하게 했답니다. 네? 사이드 미러를. 왜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이잖아요. 뒤를 보면 뒤가 보이고 신경 쓰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게. 위험하잖아. 훨씬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제대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예. 그 사이드 미러를 접고도 안전하게 운전해야 되는 미션이요. 예. 그리고 본인이 또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하면 기사는 뭘 하냐면 인간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우회전, 좌회전. 내비도 있으면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요, 기사가.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할 때. 근데 옆에 차 중계도 해야 된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길만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무슨 차 지나가는지도 중계를 해야 된대요. 옆에 BMW 지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그 교통방송에서 중계해 주듯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예전에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1단 기어 넣겠습니다. 2단 변속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3단 기어 넣겠습니다. 지금은 오토인데. 아니 그거보다도 훨씬 심하죠. 무슨 사이드 미러를 왜 접고 운전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훨씬 심하다는 얘기인 거지. 참, 예. 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운전기사의 폭로로 의해서 이 부분이 밝혀졌었는데요. 운전기사한테는 문자 달랑 한 통만 갔답니다. 그래서 그 미안 이렇게 어떤 내용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수습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본인 갑질에 대해서 주주총회 때 사과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노동부에 아니면 검찰에 갔을 때는 자기 짓을 부인했었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제가 뭐 죄송합니다 해놓고 실제 조사받으러 가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많이 있었죠. 간혹 보면은 여러. 그래서 처벌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벌 결과 네,
별로 이렇게 세게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약식 기소로 약식 기소? 1,500만 원의 벌금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약식 기소했다가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정식 재판 결과 벌금 1,500만 원을 전형적인 선고받았습니다. 손방망이 처벌 뭐 이런 논란이 그렇죠. 있었겠네요. 요때 요걸 막으려고 미르재단에 6억 원을 갖다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 자체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위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폭행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형법상이 아니라 그 뒤에 타고 있으면서 기사차, 그러니까 앞이잖아요. 네. 운전석을 발로 차거나 어떤 행동을 보여준 것도 많이 있었는데 달랑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제 벌금형이 나왔던 거죠. 아이고. 네, 유명하신 이해욱. 네, 이분 별명이 우케인 거 아시죠? 우케. 우케. 네. 그래서 이분이 1월 14일부로 회장이 됐는데요. 1월 14일 날 청와대에서 기업인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해욱 회장은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진, 부영, 대립 이 세 곳의 대표들만 그 초대를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 회장이 되자마자 청와대 또는 이미지로서는 이제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 못 불려갔다고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 관련해 가지고도 이웃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분쟁이 좀 있었다고요? 네, 그 서울 삼성동에 있는 남양주 택마을이랍니다. 13채가 택마을이요? 13채가 모여 사는 마을이라는데요. 외국 뭐 필리핀 같은 데 보면 빌리지 뭐 이런 거 뭐 대전에도 보통 이렇게 모여서 전원주택 같은 느낌의 그 집들이 있죠. 거기에 이해욱 회장이 살고 있는데 주택 세 채를 사서 그 주변을 담장을 한 8m짜리에 담장을 지어서 이제 다른 주택들은 조만건을 피해를 입고 하고 새로운 갑질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3채 정도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자기가 집을 3채 산 다음에 그 주변을 삥 둘러서 벽을 만든 거죠. 벽 8m짜리요? 네. 벽을 만들어. 아, 그럼 이제 그 옆집들은 끝난 거죠. 예전에 삼성이랑 혼자 농심이랑. 살지 그냥 어디 가갖고 그 벽 높게 해갖고 왜 또 그런 데가 살아 이분? 예전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삼성이랑 농심이랑 조만건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삼성하고 농심하고요? 네. 삼성 회장이 살던 집이 있었고 그 옆에 농심 회장이 살던 집이 있었는데 삼성 집이 더 높았나 봐요. 그래서 조만건 관련해서 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했는데 결국 삼성이 이겼습니다. 삼성이 이기겠죠. 농심은 떠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농심이 이사 갔어요? 네. 아유. 그래서 삼성한테 당해가지고 자존심은 덜 상했겠다. 만약에 크라운제가 이런 데랑 붙었어 봐. 죽어도 이사 안 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해욱 회장 못지않게 이 대림산업 임직원들도 갑질을 한 정황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고 또 피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2016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대림산업 시공 현장 소장이죠. 이분이 하도급 업체, 하청업체에게 딸의 그 외제차를 사달라. 그리고 외제차를? 예, 본인 그러니까 딸의 현장 소장이 하청업체한테 BMW BMW 한 대 사주라. 왜? 네, 사달라고 했고요. 대학에 들어갔다고 입학 선물로.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네. 우리 딸 대학교 들어갔는데. 면허는 있나요? 네? 아들분이 면허는 있나요? 있으면 사주게요? 딸 면허가 시험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아직 안 돼서. 아, 그런가요? 네. 아, 중요한 얘기 아니고. 네. 그리고 그 공사 현장 소장이 하청업체한테 우리 딸이 자녀가 딸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니까 4천만 원 상당의 BMW를 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요? 예, 노골적으로 요구를 BMW가 했었고요. 4천만 원밖에 안 해요? 4천만 원짜리들도 뭐 있죠. 쓰리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520 아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요새 국산차랑 외제차랑 가격 비슷한 것들도 있던데 BMW가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 사오라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혼식 축의금으로 1억을 또 요구했답니다. 1억이요? 축의금으로? 예, 1억을 요구했는데 이 하청업체는 누가 소장이? 네. 참, 간덩이가 아주 부으신 분이구만.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천만 원밖에 축의금을 못 냈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천만 원 밖에? 예, 그래서 1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냈는데 그 불이익으로 인해서 100억의 하도급을 받지 못했고 금액을 그 하청업체는 지금 폐업 상태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X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대림그룹이 타이틀이 하나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지적받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갑질을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위반으로 인해서 이게 두 번이나 그 부름을 받았으나 성수를 부르는 경우는 이제 처음이었던 거죠. 아. 근데 문제는 이 이해욱 회장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한 번은 출장을 갔고요. 또 한 번은 그 이제 회장 말고 대림산업 대표가 나가서 진땀을 뺐던 게 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 하청업체한테 1억 말이 안 돼요. 그 2천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러다 보니 류영석 회사님은 가장 많이 내본 축의금이 얼마세요? 10만 원? 10만 원이요? 아니다. 1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아, 구두쇠시거든요. 많이 내셨네요. 우리 김상기 팀장님은요? 저는 30만 원이요. 오. 저기 친인척 빼고. 그러니까 친인척 아니에요. 중마고. 친인척 포함해서. 친인척 단위가 달라지지 않나요? 한 50만 원? 50만 원? 단위 너무 적으신데. 김상기 팀장님은요? 아니 저는 친척들한테는 얼마 안 내니까요. 30만 원이 가장 많이 낸 거고. 예. 우리 저기 남가연 대변인께서 저도 50만 원까지 해본 것 같아요.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10만 원 넘어가면 많이 내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공정가액이 5만 원, 10만 원 아니에요? 5만 원, 10만 원. 1,000만 원 냈다고 거래를 끊는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 국제대교가 붕괴됐었잖아요. 이 원인이 이제 부실공사였는데 이 현장에서 이런 일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걸로 인해서 대교가 붕괴된 것처럼 또 다른 건설이나 토목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집도 있어요. 그 하청업체 그 접대하는 자리 이런 데 불러가지고 임원들이 그 하청업체, 그러니까 대림산업 이 사람들이 하청업체 대표나 그 임원들을 불러가지고 룸사롱 같은 데에서 야 우리 건 법인카드 쓰다 걸리면 안 되니까 네가 대신 일단 내 뭐 이런 식으로 접대비 떠넘기기 뭐 이런 것들. 대신 일단 내도 아니죠. 그냥 네가 내 그런 거죠. 내라는 거 아니야? 응, 다 먹고 부르기도 한대요. 네. 근데 이 짓은요, 이 대림산업 같이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이제 다 되어 되게 있죠. 많아요. 특히 뭐 많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언론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술 먹을 때, 술 마실 때 그 주변에 어떤 돈 많은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꼭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국회의원 누구 소개시켜준다고 해가 불러가지고 이게 막 마시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사업가 이 사람이 누구 소개 하나 받았으니까 가서 대신 돈 내고 이런 경우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 모 국회의원은 지금도 뭐 외상을 했는데 어느 게 더 나쁜 걸까요? 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찐 개찐. 그러니까 누굴 불러서 내는 게 좋을까요? 외상에서. 아니 제가 아는 데는 매달 가서 돈을 줘요. 뭘 수시로요? 회식하라고. 아, 회식비로? 네, 근데 왜 안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가면 더 나와요 그러더라고. 차라리 1등금액 주는 게 낫습니다. 같이 있으면 더 많이 나온다고. 슬픈 현실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식비를 100만 원 줬다 하면은 100만 원 한두 내서 회식을 해야 되는데 그 내주는 사람이 오면은 야 마음껏 먹어 이거 아니야. 100만 원 더 나와도 된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는 보편적이에요, 돈이 상당히. 보편적인데 이게 그렇게 돈이 하도급 업체에서 원청으로 나가면 공사는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해를 당하는 고스란히 피해를 당한 국민들 중에 상당수도요. 이러한 문화에서 또 뭔가를 해먹고 이러고 있는 그 악순환이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대기업들의 갑질을 비판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 좀 이런 거를 좀 근절해낼 수 있는 그런 뼈아픈 자성과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신고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를 검색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재벌 백과사전 그 마지막 편으로 대림산업 오너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장정에 막이 내립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류영석 교사님. 네, 대장정에 막을 내렸는데 지금 우리가 몇 부를 한 거죠? 따져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죠? 세다가 중간에 이제 잊어버리긴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재벌들을 다르긴 달았는데 마음에 드는 재벌이 없네요. 다 사건 사고 분식.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지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 그래서 뭐 마지막에 소감을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회차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이런 기업 문화 또 경영 지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적폐의 일종의 대상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영진의 의지가 빨리 쇄신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공인 회계사들의 그 회계 감시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날카로운 회계 감시. 그러니까 기업에 고용된 것처럼 돼갖고 막 많은 수입료 받고 대충 눈 감아주고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많이 지금 제도 개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료자라는 의사를 찾아가죠. 그죠?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감사를 잘하는 회계사를 찾아갑니까?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이쪽 세계. 근데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개혁, 회계제도 개혁해가지고 이제 상장사들을 2020년도부터는 기업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상장사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주겠다.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정부가 또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추첨을 랜덤으로 이렇게 뽑게 돌려가지고 쏘세요. 회계업계에서는 그걸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기업인 측에서는 비용 부담이 가중하다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과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그런 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류영석 회사님의 말씀은 우리가 재벌 백과사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우리나라 재벌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 많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 아울러 회계에 대한 어떤 개혁도 같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가연 대변인께서는 중간에 합류하셨잖아요. 네. 그래도 한 2시즌 하지 않았나요? 예,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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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면서 저는 일단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많이 공부했어요. 재벌들이 어떻게 자식들에게 부를 넘겨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물론 쓸 데는 없겠죠. 저는 물려주지도 않을 거니까. 혹시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정말 이게 불공정한 일인데 이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들이 또 있기는 있더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늘 말씀드리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공정거래할 수 있는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게 이제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부족한 제도들은 만들어 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제도,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런 저 나쁜 놈들 맨날 저런 짓 하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눈 감고 버려두지 마시고 좀 꼼꼼히 보시고 살펴보시고 설명도 좀 들어보시고 함께 제대로 된 길을 찾아나가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살짝 숟가락 얹어보고요. 근데 김상기 팀장님 가장 마지막에 합류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끝에 했다고 봐도 되겠죠, 참여를. 그 얘기 느낌, 소감. 할 얘기 없죠? 마무리할까요? 있어요? 네. 우리 에이스잖아요. 김 팀장님. 그 건설 자재 팔던 불임상해라는 회사가 지금 100조가 넘는 이제 대림그룹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 대림그룹이 클 수 있었던 거는 관급의 공사를 따고 그리고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설이 호황을 이루면서 이제 크게 성장했던 건데요. 근데 문제는 100조가 넘는 자산 규모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고용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몸집 키우기만의 혈안이 돼 있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또는 그 같은 노동자들한테 나눠줄 생각은 전혀 없이 본인들의 몸집만 키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림그룹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기업과 뭐 경영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자세히 봐주시고 이미지는 영원한 거예요. 한번 무너지면 끝이기 때문에 계속 좋아지려고 대림그룹에서는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갑질했던 회장, 갑질했던 임직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억하셨다가 대림그룹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사실 그 이완배 기자라는 분이 계세요. 그 민중의 소리 그 김용민 브리핑에서 경제의 속살이라는 코너를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제가 애청자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 기업 그 재벌 오너 일가들 이야기가 나올 때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분노를 많이 했었거든요. 난 책 샀습니다. 아, 그 사셨어요? 경제의 속살? 속살 1권 2권. 사인 받아오세요. 제가 언젠가는 이현마 기자님을 한번 대전에 모셔올 생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더 공부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걸 조금 더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했던 것 같고, 그 아는 것입니다.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애착이 준비하는 거 힘들긴 했지만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사실 대전 지역에 있는 뭐 대전에 재벌은 없지만은 그 주요 기업들도 한번 좀 해보고 싶었는데 다들 좀 부담 느끼신다고 해갖고. 저는 아니에요. 저 김상기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지역 그 스터디를 기업들에 해야 대한.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 스터디를 아무도 안 하니까 정보가 없는 거고 그 스터디를 우리가 시작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기회를 빌어서 예, 대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좀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을 끝으로 이제 재벌백과사전은 여러분들과 작별을 합니다. 네, 세 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수고하셨습니다. 마이밍 되고 나는 다른 방송 하잖아.